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를 활용해 복잡한 규칙 없이 누구나 직관적으로 즐길 수 있는 파티 게임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구현하게 될 샘플 월드의 플레이 모습을 먼저 시연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무작위로 생성되는 장애물을 피하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이번 강의는 복잡한 서버 로직이나 네트워크 환경 설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클라이언트를 기반으로 직관적인 월드를 구성하는 방법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월드 에디터의 조작 방법과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작성법을 중점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메이플 스토리 월드 메이커를 열고 나만의 파티 게임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볼까요? 맵을 구성하기에 앞서 이번 시간에는 플레이어를 현재 맵의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두 가지 핵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이플 스토리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포탈을 활용한 이동 방법입니다. 포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월드에 배치된 엔티티에 포탈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컴포넌트 추가를 완료했다면 이제 플레이어가 출발할 포탈과 도착할 포탈을 서로 연결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포탈 컴포넌트의 프로퍼티 항목을 살펴보면 이동할 목적지를 지정할 수 있는 설정칸이 존재합니다. 바로 포탈 엔티티 레프입니다. 이곳에 도착지가 될 엔티티를 할당해주면 두 포탈 간의 연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월드를 실행하고 플레이어 캐릭터가 포탈 위치에서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설정된 도착지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됩니다. 포탈 컴포넌트를 활용하면 하나의 맵 안에서 위치 이동만이 아닌 다른 맵으로의 이동도 가능하게 됩니다. 예시를 위해 새롭게 맵을 만든 뒤 포탈 컴포넌트에 포탈 엔티티 레프에 다른 맵의 포탈을 등록하겠습니다. 이어서 월드를 실행한 뒤 포탈을 이용하면 다른 맵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방법은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제공하는 텔레포트 서비스를 활용한 강제 이동 방식입니다. 포탈처럼 직접 물리적인 오브젝트에 닿지 않아도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스크립트를 통해 플레이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스크립트 에디터를 열고
코드를 직접 작성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를 위해 K키를 누를 경우 특정 위치의 엔티티로 이동하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벤트 핸들러에서 키보드에 키를 감지하는 키다운으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텔레포트 서비스를 호출한 뒤 이동시킬 대상과 목적지 엔티티 혹은 좌표를 매개 변수로 입력해줍니다. 코드 작성이 마무리되었으니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를 누르자 캐릭터의 위치가 이동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화면에 UI 버튼을 클릭했을 때 특정 장소로 이동하거나 장애물에 닿았을 때 시작 지점으로 되돌리는 로직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를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의 화면을 보셨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결과물을 수행한다면 굳이 텔레포트 서비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먼저 포탈 컴포넌트를 사용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가 포탈을 이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했던가요? 플레이어가 직접 포탈까지 캐릭터를 이동하고 상호작용 키를 눌러야 캐릭터의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플레이어의 캐릭터를 이동시키기 위해 플레이어가 직접 조작하도록 요구합니다. 반면 텔레포트 서비스는 코드를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위해 키를 누르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코드의 실행 조건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캐릭터가 특정한 지점에 도착했을 때, 플레이어의 레벨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했을 때, 특정한 아이템을 사용했을 때 등 다양한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텔레포트 서비스는 캐릭터의 이동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탈 컴포넌트와 텔레포트 서비스는 어떤 상황에서 각각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포탈 컴포넌트는 플레이어가 맵 안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문이나 동굴 입구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반면 텔레포트 서비스는 시스템적인 이동 처리가 필요하거나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 로직에 의해 강제로 이동시킬 때 적합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볼까요? 월드를 제작할 때 플레이어가 단순히 위치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주로 마을을 돌아다닐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제작되고 배치된 NPC들이 있는 맵을 돌아다닐 때 캐릭터만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캐릭터가 맵을 이동했을 때 무언가 처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포탈 컴포넌트를 사용한다면 복잡한 코드의 구성 없이 맵과 기능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의 이동 타이밍을 조절해야 할 때에는 어떨까요? 플레이어가 맵을 이동하는 아이템을 사용했다면 미니게임이 종료된 뒤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 많은 상황이 있겠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텔레포트 서비스를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이동시키는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뒤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특정 맵에 진입했을 때 몬스터가 스폰될 수 있도록 요청하거나 값들의 초기화를 미리 수행한 뒤 맵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맵을 이동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기획하신 월드의 상황과 규칙에 맞게 이 두 가지 기능을 적절히 선택하여 멋진 맵 이동 시스템을 구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샘플월드에서는 제공하는 프리셋 리스트의 포탈을 활용하여 미니게임 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포탈을 사용하여 맵을 이동했다면 배경음을 변경하도록 만들기 위해 인터랙션 포탈 컴포넌트를 생성하여 사용했습니다. 컴포넌트의 편집 및 사용 방법은 장애물 생성하기 항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제 맵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배운 맵 이동 원리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월드의 무대가 되는 맵 자체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는 기획하시는 월드의 시점과 장르에 따라 세 가지의 대표적인 타일맵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일맵은 자유로운 타일 배치나 사이드뷰 형태의 복합적인 맵을 제작할 때 주로 사용되는 기본형 맵입니다. 메이플 스토리를 플레이해 보셨다면 다양한 지형이 존재하는 횡스크롤 방식의 맵이 구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일맵은 메이플 스토리와 가장 유사한 조작 감각을 제공하는 맵 방식입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제공하는 타일을 활용하여 발판을 배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일맵 방식을 통해 발판, 벽, 경사로까지 원하는 형식으로 발판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렉트 타일 맵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탑다운 방식의 RPG나 퍼즐월드에 적합한 정직한 격자형 맵입니다. 씬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격자형 무늬를 볼 수 있습니다. 격자형 무늬에 타일을 배치하여 발판을 형성하고 타일의 성질을 변경하여 이동 불가능한 구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이드뷰 렉트 타일 맵은 원작 메이플 스토리처럼 중력이 적용되어 상하 좌우로 이동하는 횡스크롤 플랫포머 월드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앞서 설명을 들었던 타일맵과 동일한 방식인데 왜 굳이 맵을 나눠놨을까요? 정답은 사이드뷰 렉트 타일은 렉트 타일맵과 같이 격자 형식의 타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격자 형태의 타일을 사용하여 맵을 배치하기 때문에 사각형 형태의 타일을 사용하여 발판을 구성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를 위해 맵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맵을 만드는 방법은 하이라키 창에서 맵스를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New 맵을 통해 맵을 추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생성된 맵의 이름을 클릭한 뒤 F2 또는 마우스 우클릭한 뒤 리네임을 통해 맵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맵 편집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편집하려는 맵을 더블 클릭하여 편집 중인 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일 맵의 경우 여러분들이 월드를 처음 생성할 때 설정된 맵 방식입니다. 이 상태에서 좌측에 프리셋 리스트에 타일을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일을 자유롭게 배치하여 발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플레이를 진행하면 배치한 타일 위를 캐릭터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렉스타일 맵을 알아볼 예정인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배치한 타일 또는 맵의 구성이 있을 때 기존에 배치했던 맵이 초기화될 수 있으므로 맵을 변경하실 땐 주의해야 합니다.
타일 맵 방식인 현재 맵에 타일을 배치한 뒤 맵 형식을 변경하면 보시는 것처럼 타일의 배치가 모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맵을 변경하는 방법은 현재 편집 중인 맵의 하이라키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뒤 스위치 툴을 활용하여 맵의 형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렉스타일 맵입니다. 렉스타일 맵은 앞선 설명에서 격자 형태의 타일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렉스타일 맵에 타일을 배치하기 위해선 타일셋이 필요합니다. 그럼 타일셋이 뭘까요? 타일셋은 타일들을 모아둔 하나의 팔레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타일들을 하나의 팔레트에 모아둔 뒤 필요한 타일을 선택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위해 타일셋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렉스타일 맵의 타일셋 에디터 화면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뒤 타일셋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Create Tileset from 템플릿은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제공하는 리소스로 제작된 타일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타일셋의 구성을 채워나가기 위한 빈 타일셋을 만들어야 할 경우 Create Empty Tileset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샘플월드에서는 템플릿을 활용하여 제작하겠습니다. 제작된 타일셋을 살펴보면 사각형의 타일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타일들을 배치하여 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지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가 타일 위를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이동 가능한 타일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타일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타일셋 에디터에 화면 우측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 후 이동 가능 여부를 클릭하여 타일의 성질 변경 상태로 변경합니다. 타일 중 이동 가능 여부를 변경한 타일에 초록색 십자 아이콘을 클릭하여 변경합니다. 붉은색 십자 모양으로 변경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성질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이제 편집을 해제한 뒤 씬에 배치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가 변경한 타일을 넘어서 이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이드 뷰 렉트타일 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 뷰 렉트타일 맵은 조금 특이한 성질을 가졌습니다. 렉트타일 맵과 같이 타일셋을 사용하여 맵을 구성하지만 렉트타일 맵과는 조금 다른 작동 원리를 가집니다. 씬에 렉트타일 맵에서 이동 가능한 타일과 이동 불가능한 타일을 배치한 뒤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동 불가능으로 설정했던 타일이 발판처럼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이드 뷰 렉스타일 맵의 특징입니다. 타일셋에서 이동 불가능으로 설정한 타일이 발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동 가능한 타일은 배경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사이드 뷰 렉스타일 맵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런 내용을 설명했는지 알려드려야겠죠? 메이플 스토리 월드는
하나의 월드 내에 다양한 형식의 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일맵 형식을 활용하여 미니게임 선택을 위한 맵을 만들고 각 미니게임마다 필요한 맵 형식으로 맵을 제작하여 월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샘플월드가 이러한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식에 매몰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탑다운 뷰 형태로 미니게임을 선택하게 만들고 타일맵으로 플랫포머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요. 가능합니다. 저는 타일맵으로만 맵을 제작해서 월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메이플스토리 월드는 다양한 맵을 하나의 월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맵 위에서 캐릭터나 몬스터가 맵의 물리 법칙에 맞게 움직이려면 각 맵 방식에 호환되는 바디 컴포넌트를 엔티티에 추가해야 합니다. 타일맵에 영향받는 리지드 바디, 그리고 탑다운 환경인 렉트타일 맵에서는 키네마틱 바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또한 횡스크롤 맵인 사이드뷰 렉트타일 맵 환경에서는 사이드뷰 바디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바디 컴포넌트마다 맵에서 물리 연산을 위한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리지드 바디에서 그래비티 값을 조절하여 중력의 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키네마틱 바디에서는 점프 드래그 값을 조절하여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이드 뷰 바디 컴포넌트에서도 점프 드래그를 통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동 속도를 조절하고 싶으신가요?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에서는 워크 스피드, 워크 액셀러레이션 값을 조절하여 이동 속도와 최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키네마틱 바디에서는 스피드 팩터 값을 조절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디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월드를 제작할 때 필요한 물리 수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레이어 캐릭터는 어떻게 월드가 시작하자마자 모든 맵에 대응할 수 있는 걸까요? 워크스페이스에 디폴트 플레이어를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퍼티 창을 살펴보면 3개의 바디 컴포넌트가 모두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폴트 플레이어는 월드가 실행되면 플레이어에게 할당되는 컴포넌트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바디 컴포넌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맵 형식이어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특정 맵에서 바디 컴포넌트의 값을 조절하셨다면 맵의 사용이 끝난 뒤 반드시 원래의 값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맵에서 동일한 바디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의도치 않은 조작이 일어날 수 있으며 값을 잘못 입력하는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샘플월드에서 주무대가 되었던 렉스타일 맵을 위한 키네마틱 바디 컴포넌트를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스피드 팩터는 X와 Y축의 이동 속도를 조절하는 값입니다. 이동 속도의 조절은 무브먼트 컴포넌트의 인풋 스피드를 통해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축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싶을 때 키네마틱 바디 컴포넌트의 스피드 팩터를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네이블 점프입니다. 이네이블 점프는 캐릭터가 렉스타일 맵에서 점프를 할 수 있게 만들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이네이블 점프의 값을 사용한다면 점프 스피드와
점프 드래그 값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각각 점프의 가속도와 추락 가속도입니다. 점프 스피드의 값이 크다면 가속도가 큰 값이므로 더욱 높게 점프합니다. 점프 드래그 값이 크다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므로 캐릭터의 점프 속도도 금방 줄어들어 점프가 낮아지면서 땅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플라이 클라임버블 로테이션의 경우 사다리, 밧줄과 상호작용을 할 때 캐릭터의 회전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플라이 클라임버블 로테이션 값이 설정되어 있을 때 사다리, 밧줄이 회전되어 있다면 회전에 맞춰 캐릭터가 회전합니다. 그러나 어플라이 클라임버블 로테이션 값이 해제되어 있을 경우 사다리, 밧줄이 회전되어 있어도 캐릭터는 본래의 방향을 바라봅니다. Enable Shadow는 이름 그대로 그림자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현재 캐릭터의 하단에 회색 그림자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nable Shadow의 값을 체크를 해제하면 그림자가 사라지죠. 만약 Enable Shadow의 값을 활성화했다면 색상, 그림자의 위치, 그림자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값들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섀도우 컬러는 그림자의 색상, 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섀도우 오프셋은 그림자의 출력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X와 Y의 값이 모두 0일 경우 캐릭터의 아래에 출력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섀도우 사이즈는 X, Y의 값을 변경하여 그림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림자는 원형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 Y의 값을 모두 동일하게 만들 경우 원 도형의 그림자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어서 섀도우 스케일링 레티오는 캐릭터가 점프를 수행할 때 그림자의 축소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섀도우 스케일링 레티오의 값이 작을수록 그림자의 크기 변화폭이 작아지며 값이 커질수록 그림자가 큰 폭으로 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Enable 타일 콜리전입니다. 앞서 타일셋의 성질을 변경하여 이동 불가능한 타일로 변경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Enable 타일 콜리전의 값이 해제되어 있다면 이동 불가능한 타일을 무시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값을 활용하여 이동 불가능한 벽을 무시하고 이동하여 플레이어에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장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혹은 맵 밖에서 스폰한 뒤 플레이어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엔티티의 요소들을 수정하거나 특정 상황에만 값을 조절하는 형태로 다양한 조작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월드를 제작하실 때 다양한 미니게임을 맵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샘플월드에 있는 장애물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샘플월드에서는 코인러쉬라는 맵 안에 로그 1, 2, 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연 영상에서 플레이어가
코인을 습득하는 걸 방해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빈 엔티티를 생성해야 합니다. 하이라키 창에서 편집 중인 맵을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Entity, Create Empty를 클릭하여 빈 엔티티를 생성합니다. 빈 엔티티는 map empty라는 이름으로 생성됩니다. 생성된 엔티티의 이름을 log_1로 변경하겠습니다. 엔티티의 이름은 추후 컴포넌트, 로직이 엔티티를 찾을 때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름은 직관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엔티티의 이름을 변경하셨다면 log_1 엔티티를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퍼티 창을 살펴보면 Add Component라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d Component를 클릭하여 이미 시작된 컴포넌트를 추가하거나 새 컴포넌트를 생성과 추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물의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 Add Component를 클릭한 뒤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항목을 클릭하여 찾아 등록할 수 있지만 컴포넌트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간단하게 검색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입력한 뒤 해당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씬 화면에 로딩 아이콘 같은 무언가가 출력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이미지가 출력되는 이유는 현재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에 스프라이트 RUID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프라이트 RUID를 변경하기 위해 우측에 리소스 피커를 통해 리소스를 찾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리소스를 좀 더 포괄적으로 찾고 싶으시다면 월드 에디터 상단에 AI 랩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I 랩에 리소스 서치를 클릭한 뒤 원하는 분위기, 이름, 키워드를 통해 검색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좁히고 싶으신가요? 타입, 카테고리 항목을 통해 원하는 리소스의 항목을 좁히실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만 보고 싶으시다면 타입에 애니메이션을 체크하거나 이미지만 보고 싶으시다면 스프라이트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리소스를 찾으셨다면 찾으신 리소스를 클릭한 뒤 정보 화면의 좌측 상단에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에 스프라이트 RUID의 값을 입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값을 입력한 뒤 씬 화면을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상단에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스케일 값을 조정하여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세팅을 마무리했다면 이제 충돌 판정을 추가할 차례입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는 충돌을 감지하기 위해 트리거 컴포넌트를 사용합니다. 트리거 컴포넌트가 무엇이냐? 게임을 해보셨다면 다양한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플레이어가 몬스터나 적의 투사체에 맞을 수 있고 플레이어가 음식 아이템과 충돌하여 음식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혹은 특정한 지역에 도착하여 강제로 맵이 이동되는 캐릭터 이동 함정을 밟을 수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상황의 공통점은 어딘가에 객체가 충돌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충돌을 감지하는 것이 바로 트리거 컴포넌트입니다. 콜라이더 타입의 박스로 설정된 모습이 보이시나요? 격투 게임에서 흔히 말하는 히트박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충돌의 범위를 감지하는 형태가 박스 형태이기 때문에 히트박스라고 부릅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는
충돌을 감지하는 형태를 박스, 서클, 폴리곤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스 타입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스 사이즈와 콜라이더 오프셋의 값을 조절하여 출력되는 장애물의 충돌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만 보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죠? 콜라이더에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면 초록색 박스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 박스의 범위가 바로 콜라이더의 범위입니다. 이 상태에서 박스 사이즈, 콜라이더 오프셋의 값을 조절하면 시각적으로 범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콜라이더 오토피터를 사용할 경우 박스 사이즈와 콜라이더 오프셋을 자동으로 조정해 줍니다. 단, 콜라이더 오토피터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 리소스의 투명한 부분을 포함하여 범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충돌 범위의 설정을 마치셨다면 콜리전 그룹을 설정할 차례입니다. 이건 또 뭔 별나라 이야기냐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물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길에 있는 돌을 만질 수 있으며 나무를 만질 수 있고 책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어떤가요? 아군의 공격이 자신의 몸을 스쳐도 피해를 입지 않는 게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혹은 아군이 발사한 투사체가 몸에 닿아도 아군이 발사한 투사체라 피해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이라면 불가능한 일인데 왜 게임에서는 이런 예외 사항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CPU의 성능적 한계 때문입니다. 실제와 같이 리얼한 물리 법칙을 만든다면 좋겠지만 CPU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충돌과 같은 연산은 CPU가 매번 점검을 수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CPU에게 있어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따라서 CPU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충돌을 감지해야 하는 그룹을 부여하고 그룹 간의 충돌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지 미리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실습을 진행하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리거 컴포넌트의 콜리전 그룹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룹은 디폴트, 트리거 박스, 히트 박스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샘플월드에서는 충돌의 그룹으로 플레이어, 코인, 로그를 추가하여 충돌을 감지하도록 제작했습니다. 플레이어는 이름 그대로 플레이어를 지정하기 위한 콜리전 그룹, 코인은 점수 아이템을 설정하기 위한 콜리전 그룹, 마지막으로 장애물인 통나무를 지정하기 위한 로그, 이렇게 3개의 콜리전 그룹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추가했는지 알아봐야겠죠? 콜리전 그룹의 우측에 있는 패널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콜리전 그룹 창이 열리면 콜리전 그룹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창이 보입니다. Add 콜리전 그룹을 통해 콜리전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성한 콜리전 그룹은 우측에 빼기 버튼을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샘플월드와 같이 플레이어, 코인, 로그 3개의 콜리전 그룹을 추가합니다. 이제 그룹 간의 충돌 검사 설정을 하겠습니다. 콜리전 그룹스 창에 매트릭스를 클릭합니다. 뒤집어진 계단 모양의 UI가 여러 번을 반기는데 해당 UI를 보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좌측부터 살펴봅니다. 어딘가 익숙한 이름들 아닌가요? 앞서 선언했던 콜리전 그룹의 항목들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해당 콜리전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생각하면서 관계를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디폴트는 샘플월드에서 사용하지 않으므로 모든 충돌 검사를 해제합니다. 트리거 박스, 히트박스 역시 사용하지 않으므로 모든 충돌 검사를 해제합니다. 이어서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어와 수직으로 만나는 콜리전 그룹은 장애물인 로그입니다. 플레이어는
장애물과 충돌을 검사해야 하므로 충돌 검사를 체크합니다. 다음 칸은 점수 아이템인 코인입니다. 점수 아이템은 플레이어와 충돌해야 하는 필수 아이템이므로 충돌 검사를 체크합니다. 이어서 플레이어와 플레이어는 충돌 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합니다. 이어서 코인과 로그는 서로 충돌 검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돌 검사 체크를 해제합니다. 이렇게 매트릭스의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컬리전 그룹 창을 닫은 뒤 컬리전 그룹을 로그로 변경합니다. 이어서 이스패시브의 체크를 활성화합니다. 이스패시브는 해당 트리거 컴포넌트가 충돌을 감지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대신 다른 트리거 컴포넌트가 충돌을 감지하도록 설정한 뒤 매트리스 간 관계가 충돌을 검사하는 관계일 경우 충돌이 인식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웠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스패시브는 스스로가 다른 엔티티와 충돌했는지 검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트리거 컴포넌트들 중 이스패시브 값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콜리전 그룹과 충돌을 감지하는 객체의 충돌 검사를 해달라며 게으름을 피우게 만드는 값입니다.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게 만드는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충돌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충돌 검사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CPU의 연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든 연산만큼 다른 작업을 더 수행할 수 있으므로 최적화를 위한 기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장애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작하겠습니다. Add 컴포넌트를 통해 트윈라인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트윈라인 컴포넌트는 지정한 위치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컴포넌트입니다. 사용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윈 타입입니다. 트윈 타입은 출발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이동할 때 속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설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샘플월드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이동해야 하므로 리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입의 속도 변경 방식이 궁금하시다면 헬프에 API 레퍼런스를 들어간 뒤 엔티티 구간 이동시키기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듀레이션은 지정한 목적지까지 몇 초에 걸쳐 도착시킬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해당 값이 커질수록 그 시간에 맞춰 이동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집니다. 반대로 값이 작아질수록 이동 속도가 빠르게 변경됩니다. 스탑 타입은 트윈 라인이 종료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원웨이는 단 한 번만 수행한 뒤 트윈 라인이 종료됩니다. 원 라운드 트립은 도착 지점에 도착한 순간 본래의 위치까지 돌아온 뒤 트윈 라인의 실행을 중단합니다. 리피트 라운드 트립은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반복해서 이동하게 설정합니다. 샘플월드에서는 위에서 아래로만 이동하도록 원웨이를 설정했습니다. Use Return Twin 타입은 돌아가는 트윈 라인이 실행될 때 다른 트윈 타입 이동 시간을 설정하고 싶을 경우 사용하는 값입니다. 샘플월드에서는 스탑 타입이 원웨이이므로 사용할 예정이 없습니다. 이어서 Destination Coordinate 타입입니다. 이름 참 복잡하지만 밑에 설정할 포지션의 위치 기준이 상대 좌표인지 절대 좌표인지 설정하는 값입니다. 그럼 상대 좌표는 또 뭐고 절대 좌표는 무엇인지 헷갈리시죠? 상대 좌표는 엔티티가 부모 엔티티를 기준으로 설정되는 좌표입니다. 예시를 위해 두 엔티티를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부모 엔티티를 생성한 뒤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포지션 값을 모두 0, 월드 포지션 값에
y값만 5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자식 엔티티를 생성한 뒤 포지션의 값을 모두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지션 값은 0으로 설정되었으나 월드 포지션의 값은 y의 값이 5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좌표인 포지션은 자신이 어떤 객체의 자식인지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좌표인 월드 포지션은 정확한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트윈라인 컴포넌트의 데스티네이션 코어디네이트 타입이 상대 좌표인 릴레이티브로 설정되어 있다면 엔티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지정된 값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좌표인 앱솔루트일 경우 지정된 월드 포지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샘플월드의 장애물은 장애물이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릴레이티브를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션스의 y의 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만큼 이동하게 만들어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아래로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싱크 타입을 클라이언트 only로 설정하여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구동하도록 기능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플레이어와 충돌하기 위해 디폴트 플레이어를 설정하겠습니다. 디폴트 플레이어의 트리거 컴포넌트를 앞서 만들어둔 플레이어로 콜리전 그룹을 변경합니다. 그 후 현재 제작 중인 미니게임인 코인러쉬와 관련된 처리를 위한 컴포넌트인 플레이어 코인러쉬 컴포넌트를 제작했습니다. 컴포넌트를 제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크리에이트 스크립트,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를 통해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미리 만들어둔 엔티티가 있고 제작한 엔티티에 바로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추가하고 싶을 경우 프로퍼티 창에 Add 컴포넌트를 클릭합니다. 그 후 New 컴포넌트, New 컴포넌트를 클릭한 뒤 이름을 변경하여 Create and Add를 통해 생성과 추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크립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퍼티로는 타이머 아이디와 히트 리커버리 타임이 존재합니다. 각각 플레이어가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 타이머 서비스에 아이디를 저장하기 위한 프로퍼티와 얼마나 캐릭터를 이동 불가 상태로 지정할지 결정하는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이벤트 핸들러의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뒤 트리거 엔터를 검색하여 핸들 트리거 엔터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샘플월드에서는 이벤트 핸들러에 핸들 트리거 엔터 이벤트가 2개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충돌한 대상이 코인러쉬 맵에 코인이 아닐 때 잠시 플레이어의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중단시켜 이동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 후 피격 이펙트와
사운드를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돌한 엔티티를 비활성화 처리하는 것으로 장애물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퍼워스 플레이어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이머 아이디가 0이 아닐 경우 이미 예약된 타이머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약한 타이머 서비스를 비활성화합니다. 그 후 캐릭터의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비활성화한 뒤 애니메이션을 긴장 상태로 전환합니다. 앞서 선언한 히트 리커버리 시간이 지난 뒤 원래 상태로 돌아오도록 기능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장애물 엔티티의 생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약 해당 엔티티를 다양한 맵에서 사용하고 싶을 경우 이를 모델로 제작해야 합니다. 모델로 제작하는 방법은 구성을 완료한 엔티티를 하이라키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Model from Entity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모델은 워크스페이스, 마이데스크에서 모델 언더바 엔티티 이름으로 생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생성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물이 지정한 위치까지 이동한 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시간마다 장애물이 재생되도록 기능을 구성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한 장애물을 3개로 복제한 뒤 3개가 동시에 내려오면 피할 수 없도록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이름을 각각 로그 언더바 1, 로그 언더바 2, 로그 언더바 3으로 설정합니다. 이름을 통일시킨 이유는 장애물을 관리하는 컴포넌트에서 장애물 엔티티를 편하게 찾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컴포넌트를 부착할 엔티티를 생성합니다. 하이라키에서 편집 중인 맵을 마우스 우클릭한 뒤 빈 엔티티를 생성합니다. 그 후 빈 엔티티를 편집하신 맵의 가운데에 맞춥니다. 만약 맵을 처음 만들 때부터 맵의 가운데로 설정하셨다면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월드 포지션 값을 0으로 초기화하시면 됩니다. 이제 엔티티의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샘플월드에서는 미니게임의 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코인러시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어서 엔티티의 컴포넌트를 새롭게 생성한 뒤 추가합니다. 샘플월드에서는 엔티티의 이름 그대로 코인러시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제 스크립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샘플월드에서는 추후 제작할 점수 아이템의 생성도 코인러시 컨트롤러가 담당하기 때문에 관련된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단원에서는 장애물의 스폰과 관련된 항목만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프로퍼티의 추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립트 편집창에서 프로퍼티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프로퍼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싱크로 되어 있는 항목을 논으로 변경합니다. 이어서 이름을 설정하여 프로퍼티의 설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만약 숫자 값이 아닌 텍스트, 엔티티와 같이 다른 요소를 담고 싶을 경우 앞에 넘버를 클릭한 뒤 원하는 형태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크립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그콜 타이머입니다. 장애물이 생성되는 주기를 관리하기 위한 타이머입니다. 장애물이 트윈 라인보다 짧은 시간이 될 경우 장애물이 끝까지 이동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사용되어 플레이어는 장애물이 순간이동하는 감각을 느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스페셜 로그 타임입니다. 장애물이 생성되던 도중 2개씩 생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2개씩 생성되는 횟수를 지정하기 위해 선언한 프로퍼티입니다.
샘플월드에서는 장애물이 3번 생성되면 한 번 2개의 장애물을 생성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어서 스페셜 로그 타임 카운트입니다. 내부적으로 몇 번이나 장애물을 생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값입니다. 이어서 로그 타이머 ID입니다. 타이머 서비스를 통해 장애물 생성을 요청하는데 생성 요청한 ID 값을 저장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마지막으로 로그 테이블입니다. 앞서 제작한 엔티티인 로그 언더바 1, 2, 3을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소드는 프로퍼티와 마찬가지로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생명 주기와 관련된 이벤트 메소드와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메소드로 제작된 onBeginPlay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선언한 로그 테이블에 생성한 엔티티를 등록하기 위한 메소드인 init 로그를 호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init 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한 장애물 개수에 맞춰 반복문을 실행하며 앞서 선언한 이름인 로그 언더바 1, 2, 3을 이름으로 찾아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타트 게임입니다. 스타트 게임은 호출받았을 때 게임이 시작되도록 점수 아이템의 생성과 장애물 생성을 요청하는 메소드입니다. 장애물 생성을 위해 스타트 로그 로직을 실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타트 로그 로직입니다. 만약 로그 타이머 아이디가 0이 아닐 때 이미 예약한 타이머 서비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약했던 타이머 서비스를 초기화한 뒤 스폰 로그를 로그 콜 타이머에 간격을 주며 요청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스폰 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폰 로그는 먼저 스페셜 로그 타임 카운트가 지정한 스페셜 로그 타임만큼 횟수가 충족됐는지 검사합니다. 만약 충족되었다면 2개의 랜덤한 장애물을 선택한 뒤 선택한 장애물을 동시에 트윈 라인을 실행하도록 요청합니다. 만약 스페셜 로그 타임 카운트가 스페셜 로그 타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애물 1개만 선택한 뒤 트윈 라인을 실행하도록 요청하며 스페셜 로그 타임 카운트를 1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이 끝났을 때 미리 선언했던 통나무 생성 타이머 서비스의 해제와 장애물 엔티티의 비활성화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장애물 스폰 기능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점수 아이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플레이어는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장애물에 부딪혀도 잠시 움직이지 못할 뿐 어떠한 디메리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플레이어가 장애물에 부딪히는 게 디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행동을 유도하는 점수 아이템을 생성하겠습니다. 먼저 점수 아이템 엔티티를 만들겠습니다. 장애물을 만들 때처럼 빈 엔티티를 하나 생성합니다. 생성한 엔티티의 이름을 코인러시 코인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점수 아이템의 그래픽을 출력하기 위한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 충돌을 감지시키기 위한 트리거 컴포넌트, 마지막으로 코인의 처리를 구현하기 위한 컴포넌트인 코인러시 코인을 생성한 뒤 추가합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에 스프라이트 RUID를 변경하여 점수 아이템의 그래픽 리소스를 등록합니다. 그 후 트리거 컴포넌트의 박스 사이즈와 콜라이더 오프셋을 조절하여 충돌 범위를 설정합니다.
이어서 콜리전 그룹을 코인으로 변경한 뒤 이스패시브를 체크하여 충돌 연산을 감소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러시 코인 컴포넌트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퍼티로는 점수 아이템이 지급하는 점수를 등록하기 위한 코인 밸류가 존재합니다. 이어서 메소드입니다. 디세이블 코인은 플레이어가 점수 아이템을 습득했을 때 자기 자신을 비활성화시키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해당 메소드는 get 코인 밸류가 호출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get 코인 밸류입니다. 해당 메소드는 일반적인 메소드와 조금 다르지 않나요? return이라는 요소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return은 특정한 값을 반환해야 할 경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또한 메소드의 이름 앞 void가 아닌 number로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void는 반환하는 값이 없다는 선언이며 number는 해당 메소드의 실행이 종료될 때 넘버 형태의 값을 반환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get coin value는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점수인 coin value 프로퍼티의 값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메소드의 반환 형태를 변경하고 싶으실 경우 void 부분을 클릭하여 반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set coin 포지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특이한 형태죠. 벡터 3라는 형태의 set position 이라는 값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해당 메소드를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값이 무엇인지 지정하고 요구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파라미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편집하려는 메소드의 우측에 점을 클릭한 뒤 add 파라미터를 눌러 파라미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 없으면 remove 파라미터를 통해 파라미터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된 파라미터의 형식 변경도 마찬가지로 불리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한 뒤 원하는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작된 메소드는 전달받은 set 포지션 값에 맞춰 자기 자신의 위치를 변경한 뒤 활성화 상태로 전환하는 메소드입니다. 여기까지 제작하셨다면 코인러시 코인을 모델로 제작하겠습니다. 생성한 엔티티를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Model from Entity를 클릭해 모델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인을 생성할 수 있도록 코인러시 컨트롤러를 추가로 작성하겠습니다. 프로퍼티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여러 개의 점수 아이템 모델을 등록하기 위한 코인 모델, 이어서 점수 아이템에 생성 딜레이를 주기 위한 코인 스폰 딜레이, 앞서 제작한 모델의 아이디를 등록하기 위한 코인 모델 아이디가 있습니다. 모델의 아이디를 등록하는 방법은 앞서 제작한 모델을 마우스 우클릭한 뒤 카피 엔트리 아이디를 통해 값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한 엔트리 아이디를 코인 모델 아이디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코인 스폰 카운트입니다. 점수 아이템을 생성할 개수를 설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타이머 아이디는 타이머 서비스를 활용하여 점수 아이템 생성을 예약할 때 전달받은 아이디를 저장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nBeginPlay를 통해 점수 아이템을 미리 생성하도록 init 코인 모델을 호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init 코인 모델은 앞서 선언한 코인 모델 프로퍼티가 비인 상태일 경우 모델을 앞서 선언한 코인 스폰 카운트의 수만큼 생성한 뒤 비활성화 상태로 변경하여
점수 아이템을 준비합니다. 이어서 스타트 게임 메소드를 통해 점수 아이템 생성을 요청하는 레저베이션 코인 스폰을 호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저베이션 코인 스폰은 코인 모델의 개수만큼 점수 아이템을 맵에 출력하도록 호출합니다. 맵에 출력하기 위해 스폰 코인을 살펴보면 맵 내에 랜덤한 위치값을 선정한 뒤 해당 좌표에 엔티티를 출력하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체크 레프 카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메소드에서는 코인 모델 내에서 enable 값이 true인 엔티티가 있는지 검색한 뒤 need respawn이 true인 경우에만 점수 아이템을 재생산하도록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heck left 코인은 어떻게 검사를 수행할까요? 바로 플레이어가 점수 아이템을 습득했을 때 호출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점수 아이템에 컴포넌트에 그런 거 안 넣었는데 어떻게 그걸 호출합니까? 이를 위해 만들어둔 것이 바로 이벤트 핸들러에 있는 get coin rush 코인입니다. 해당 이벤트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제공하는 이벤트가 아닌 직접 제작한 이벤트를 등록한 것입니다.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 데스크를 우클릭합니다. 그 후 크리에이트 스크립트, 크리에이트 이벤트 타입을 통해 새로운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이벤트의 이름을 get coin rush 코인으로 지정하여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생성을 완료하셨다면 다시 코인 러시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컬 플레이어라고 선언된 부분을 클릭하면 다양한 항목을 지정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습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컬 플레이어로 지정한 뒤 메소드 내에는 check left 코인을 통해 호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플레이어 코인 러시 컴포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로퍼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 스코어입니다. 플레이어 스코어는 플레이어가 점수 아이템을 습득했을 때 점수를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이벤트 핸들러의 핸들 트리거 엔터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충돌한 엔티티가 코인러시 코인 컴포넌트를 가졌는지 검사한 뒤 만약 보유하고 있을 때 컴포넌트를 가져옵니다. 그 후 get coin value를 통해 점수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점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달받은 점수를 add coin score를 통해 점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dd coin score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달받은 코인 스코어만큼 플레이어 스코어를 더한 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get coin rush coin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작했던 코인 러시 컨트롤러가 이 이벤트를 수신하고 관련된 처리를 진행하여 플레이어가 점수 아이템을 모두 습득했을 경우 일정 시간 뒤 점수 아이템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샘플월드가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된 코드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샘플월드를 상용화 수준으로 제작하고자 하실 경우 다음의 항목에 대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플레이어가 점수 아이템을 습득했을 때 습득한 주체가 누구인지 구분하고 플레이어 코인러시 컴포넌트의 값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로컬 플레이어는 클라이언트 환경에서만 가져올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를 서버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버가 습득한 사람이 누구인지 습득한 플레이어의 플레이어 코인러시 컴포넌트가 맞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서버 환경에서 예외 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항목을 누락하게 될 경우 서버는 어떤 플레이어가 코인을 습득해도 모두에게
점수를 지급해버리는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상용화 수준의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차이와 예외 처리를 통해 플레이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코드의 구성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점수 아이템 생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UI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어서 UI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봐야겠죠? 에디터 화면 상단에 UI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화면 하단에 UI 그룹스를 통해 UI 그룹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UI 그룹을 생성할 수 있으며 쓰레기통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선택 중인 UI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한 UI 그룹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UI 그룹은 하이라키 기준 가장 마지막에 있는 UI가 화면 최상단에 출력됩니다. 만약 캐릭터 조작을 위한 UI를 만들었는데 동시에 출력되는 UI가 조작 UI보다 상단에 있을 경우 조작 UI가 터치를 인식하지 않거나 가려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UI 그룹의 순서를 바꿔야 할 경우 변경하려는 UI 그룹을 드래그하여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샘플월드가 제작한 UI는 코인러시 UI, 타이머 UI, 리절트 U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인러시 UI는 점수를 표기하기 위한 UI입니다. 타이머 UI는 게임의 남은 시간 표시와 플레이어의 준비 완료 버튼을 출력하기 위한 UI입니다. 리절트 UI는 시간이 종료되었을 때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UI입니다. 이제 UI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이머 UI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타이머 UI 내에 타이머 언더바 0, 1, 2, 3이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 전 카운트다운 연출을 위해 제작한 엔티티입니다. 그래픽 리소스를 출력하기 위해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통해 출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들어가겠습니다. UI에서 그래픽 리소스를 출력할 땐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사용할 경우 캐릭터의 이동에 맞춰 그래픽 UI가 따라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드의 맵에서 그래픽을 출력할 때는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 UI에서 그래픽을 출력할 때는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어서 스타트 버튼과 타이머 프레임으로 구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은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와 버튼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으며 자식 엔티티로는 텍스트를 출력하기 위한 스타트 버튼 텍스트가 있습니다. 먼저 스타트 버튼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의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는 버튼의 배경을 출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버튼 컴포넌트는 해당 엔티티가 버튼의 기능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컴포넌트입니다. 자식 엔티티인 스타트 버튼 텍스트는 버튼의 이름을 UI에서 출력하기 위해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앞서 사용했던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와 동일하게 이미지 RUID에 원하는 리소스의 ID를 입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앵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앵커는 UI가 출력되는 기준치를 설정하는 개념입니다. 컴퓨터에서 모니터의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는 천차만별입니다. 와이드 모니터의 경우 좌우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만약 UI 중
화면의 테두리에 출력해야 하는 UI가 있을 경우 기본 상태면 UI가 화면의 비율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앵커가 있습니다. UI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사각형 형태의 UI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UI를 클릭하면 다양한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좌측 상단부터 상단, 우측 상단을 거쳐 우측 하단까지 총 9개의 방향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정한 중심을 기준으로 월드가 출력되는 화면의 넓이에 맞춰 UI가 지정한 앵커를 기준으로 UI의 위치를 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색칠된 사각형 UI는 텍스트를 제작하는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식 엔티티인 스타트 버튼 텍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텍스트에 UI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색칠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앵커는 부모가 되는 엔티티를 기준으로 상, 하, 좌, 우의 간격을 조절하여 UI의 크기나 범위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샘플월드에서는 해당 앵커를 활용하여 텍스트가 스타트 버튼, 이미지, 리소스 내에 여유 공간을 둔 채 출력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UI를 출력하도록 리소스를 사용하고 배치를 완료했다면 UI를 제어하기 위한 컴포넌트를 제작해야 합니다. 타이머 UI를 관리하기 위한 타이머 UI 컨트롤러가 존재하며 리절트 UI는 리절트 UI 컨트롤러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러시 UI는 코인러시 UI 컨트롤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컴포넌트는 UI 그룹에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러시 UI입니다. 점수를 표기하기 위한 스코어 텍스트, 현재 점수를 등록하기 위한 current scor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소드입니다. on begin play를 통해 init score 텍스트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init score 텍스트는 자신의 자식으로 존재하는 스코어 텍스트를 찾아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eset score UI는 미니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UI를 초기화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이어서 이벤트 핸들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 핸들러 역시 샘플월드에서는 앞서 제작한 플레이어, 코인러시 컴포넌트가 발생시킨 get, 코인러시 코인 이벤트를 수신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수신하면 현재 점수를 상승시킨 뒤에 UI에 업데이트합니다. 이번엔 타이머 UI 컨트롤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운트다운 연출을 위한 엔티티들을 등록하는 타이머 엔티티, 카운트다운이 진행되는 동안 효과음을 출력하기 위한 카운트 사운드 이펙트 ID 값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타트 사운드 이펙트 ID는 게임 시작 UI가 출력될 때 효과음을 출력하기 위한 ID를 저장하는 프로퍼티입니다. 그 후 시작 버튼을 등록하기 위한 스타트 버튼, 시간을 출력하기 위한 타이머 텍스트, 시간 UI를 켜거나 끄기 위해 타이머 프레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on begin play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 4개의 카운트다운 엔티티를 찾아 등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후 스타트 버튼 엔티티를 이름으로 찾아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머 프레임을 찾아 등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핸들 버튼 클릭 이벤트를 통해 스타트 버튼이 클릭되었는지를 감지합니다. 만약 감지했다면 스타트 타이머를 통해 게임 시작을 요청합니다. 스타트 타이머를 통해 앞서 등록한 카운트다운 엔티티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준 뒤 지정한 시간만큼 타이머가 작동하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n 업데이트를 통해 시간 표시 텍스트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머 로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로직입니다. 해당 로직도 제작해 보겠습니다. 로직은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크리에이트 스크립트, 크리에이트 로직을 통해 제작할 수 있습니다. 샘플월드와 마찬가지로 이름을 타이머 로직으로 제작한 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emain time은 남은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is running은 현재 타이머가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set timer 메소드는 전달받은 set time 값에 맞춰 remain time을 설정합니다. start timer는 현재 맵이 코인러시일 경우 게임의 시작과 시간의 측정, 종료 처리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Result UI 컨트롤러입니다. Result UI 컨트롤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Result 텍스트가 프로퍼티로 존재합니다. 메소드로는 onBeginPlay를 통해 Result 텍스트를 찾아 등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어서 init Result 텍스트는 자신의 자식 엔티티로 Result Score 텍스트라는 이름의 엔티티를 찾은 뒤 해당 엔티티에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등록합니다. Show Result UI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 최고 점수를 자신의 점수로 교체하거나 최고 점수와 자신의 점수를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턴 버튼을 클릭할 경우 플레이어를 초이스 맵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UI의 구성과 제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로케일 데이터셋의 존재입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는 스트링 데이터라는 이름의 로케일 데이터셋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로컬라이징을 위한 요소입니다. 로케일 데이터셋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워크스페이스에 마이데스크를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Locale Dataset 디폴트를 통해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입니다. 키는 로컬라이징이 필요할 때 해당 키를 기준으로 호출하면 메이플 스토리 월드는 키에 해당하는 값을 실행 중인 언어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출력합니다. 소스는 자동 번역 기능을 사용할 때 번역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값입니다. 노트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 텍스트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공유하기 위한 값입니다. 이어서 KO, EN은 한국어, 영어 환경에서 출력될 값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이 외에도 간체자, 번체자, 스페인어, 일본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법은 어떻게 될까요? Result UI 내 돌아가기 버튼을 담당하는 Return 버튼이 존재합니다. Return 버튼 엔티티의 자식 엔티티인 텍스트 컴포넌트를 살펴보면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는 텍스트를 출력하기 위한 컴포넌트이지만 텍스트에 로케일 데이터셋에 등록한 키를 작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is localization 값이 체크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방식을 통해 미리 텍스트를 로컬라이징이 필요한 항목으로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제어하는 방식으로는 Result UI 컨트롤러에
Show Result UI에서 로컬라이제이션 서비스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의 최고 점수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샘플월드에서는 데이터 스토리지 로직이라는 이름의 로직을 제작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샘플월드의 데이터 스토리지 로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버 환경에서 값을 관리하기 위한 서버 베스트 스코어가 존재하며 타입을 싱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베스트 스코어가 존재합니다. 메소드를 살펴볼까요? 로드 스코어는 전달받은 프로파일 아이디를 기반으로 유저의 정보를 가져온 뒤 서버 베스트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값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러 코드가 0일 경우 서버 베스트 스코어의 값이 닐이거나 빈값일 경우 0으로 초기화하는 예외 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버에서 값을 전달받아 서버 베스트 스코어의 값이 변경되었을 경우 onSync 프로퍼티를 통해 클라이언트 베스트 스코어의 값을 갱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이브 스코어는 플레이어의 프로파일 아이디를 기준으로 정보를 가져온 뒤 서버 베스트 스코어를 저장하도록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장과 불러오기를 수행하는 항목은 서버 올리로 코드 실행 환경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리퀘스트 세이브, 로드를 통해 저장 또는 불러오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퀘스트 세이브 스코어의 경우 전달받은 스코어의 값을 서버 베스트 스코어에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샘플월드의 경우 클라이언트 환경을 기반으로 제작된 월드이기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동기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간략하게 비유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버는 일종의 심판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특정한 연산을 요청하면 서버는 저장된 값들로 연산을 수행한 뒤 결과값을 클라이언트에게 재전송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연산 과정에서 데이터가 오염되는 문제를 막습니다. 하지만 샘플월드의 경우 모든 처리가 현재 클라이언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심판에게 연산을 요청하고 심판이 결과값을 제공하면 그 값을 사용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선수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린 뒤 결과값을 심판에게 전달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샘플월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스토리지 로직 방식은 어떻게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를 활용해야 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강제적으로 제작된 방식입니다. 본래라면 연산과 관련된 항목이 서버에서 실행되고 서버에서 저장된 값들을 전달받아 클라이언트가 UI에서 업데이트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석적인 동기화를 적용하여 월드를 구성하고자 하실 경우 다음의 항목들을 기억하면서 구조를 잡으셔야 합니다. 첫째, 서버는 연산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한다. 월드에서는 다양한 값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위치, 플레이어의 공격력, 플레이어의 이동 속도, 점수 등 다양한 값들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이러한 값들이 연산될 때 플레이어가 개입하면 의도치 않은 연산 결과의 도출, 불가능한 값이 사용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산과 관련된 값들은 반드시 서버에서 연산이 이루어지고 클라이언트는 연산된 값들을 받아서 UI에 업데이트만을 수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서버가 연산을 수행하기 전 값들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서버가 연산을 시행할 때 전달받은 값 또는 현재 저장된 값이 정말로 가능한 수치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플레이어의 공격력, 체력, 방어력 등 전투에 영향을 미치는 값이
만약 조작된 값일 경우 플레이어는 항상 무적 또는 한 번의 공격으로 적을 섬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월드를 제작하려던 의도에 어긋날 수 있는 버그 상황입니다. 단순히 프로그래밍을 실수해서 난 에러가 아닌 악의적인 목적으로 값을 수정하는 변조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버에서 연산을 수행하기 전 연산을 진행하려는 값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값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버는 반드시 순차적인 연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멀티게임에서 누군가가 행동했으나 모두에게 그 행동이 전파되는 속도가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의 통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플레이어가 행동을 수행했을 때 어떤 행동이 먼저 처리되어야 하는지 서버는 100% 완벽히 신뢰할 수 있는 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적인 기법의 하나가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을 서버에 첨부하여 보낸 뒤 서버에서 시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렬하고 처리하는 타임스탬프 방식이 존재합니다. 혹은 행동마다 우선순위 꼬리표를 부여한 뒤 우선순위에 맞춰 서버에서 실행하도록 만드는 시퀀스 넘버 기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면 서버를 통한 통신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파티게임 샘플월드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파티게임은 다양한 미니게임들을 활용하여 모두가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르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맵 형식을 통해 플레이어에게 매번 새로운 감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니게임이 필요합니다. 샘플월드는 미니게임을 제작하기 위한 기초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미니게임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멋진 월드를 완성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